자, 오신 분들도 계신데.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민법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수업의 포커스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에서 늘 이제 출제가 되는 내용인데, 출제가 된다라고 이미 거의 뭐 예고가 돼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고가 돼 있는 내용들인데, 근데 그 늘 출제가 되는 것들은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시험에서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민법 점수를 한 10점 정도 더 올리는 그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이제 수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잘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만약에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에서 좀 모르는 것들도 있다라고 하면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보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출제되는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 난이도 있게 출제하는 부분들을 오늘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그 테마인데, 테마가 총 20개거든요. 20개인데 이 20개는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닙니다. 항상 출제가 되는데 제 나름의 이제 수험생분들 또는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나름의 이제 통계를 내봤어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 중에서 이제 앞에 1번부터 해서 그 20번까지 어려워하는 내용들 테마 20개만 딱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전에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앞에 집합과 명제는 잘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화식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방정식 함수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의 책을 잘 안 보시죠. 그래서 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법도 민법 총칙 앞부분 뭐 103조 뭐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 뭐 107조, 뭐 108조, 109조, 110조, 그죠? 뭐 진위 아닌 의사표시, 그다음 통정어휘표시, 그다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비교적 그 부분까지는 잘 하세요. 그 부분까지는 비교적 다들 잘 하시더라고. 사실 이제 제가 여기 테마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이제 21번째 테마로 추가하고자 한다면 이제 대리 부분을 넣었을 건데, 그나마 대리는 제 통계에 의하면 이제 21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기고요. 오늘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딱 한 가지 테마, 조건과 기한, 이걸 일명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하죠. 자, 법률행위 부관인데요. 특히 이제 법률행위 부관 중에서 우리 조건요. 거기 표가 나와 있죠, 자료에. 자, 불법 조건이 있고요. 기성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불능 조건이 있습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표가 나오죠. 이 표를 정리를 해주세요. 시험에 뭐 번번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외웠다가 막상 또 시험장에 가니까 그게 또 헷갈려. 그게 문제죠. 기억이 오래 가지 않는 게요. 자,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법이라는 건 논리학이에요. 예전에 이제 수학 공부하실 때 수학도 논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 공부하실 때 그 공식이 여기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법도 논리학이니까.
자, 여러분,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즉 수학 기호로 치면 플러스예요. 즉 포지티브, 또는 뭐 어퍼머티브라고 합니다. 플러스다 이 말이지. 근데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거든요. 이건 네거티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는 수학 기호로 치면 마이너스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이 불법 조건은요, 당연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 다음 기성 조건은요, 기성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라는 거거든요. 이미 조건이 성취됐다.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 불능 조건은요, 이미 조건이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 불법 조건은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법률 행위는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한다라는 그 법 규정 아시죠?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으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마이너스니까 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다 이 말이지. 그게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간에 마이너스. 우리 불법 조건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불법 조건을 효력을 어떤 경우에는 인정한다라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불법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노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회의 불법을 그대로 방치해둘 그런 위험이 있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는 아예 그냥 불법 조건이 붙으면 그게 정지 조건이건 해제 조건이건 간에 전부 다 무효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자, 기성 조건은 플러스다, 그죠? 그럼 플러스, 정지 조건 플러스입니다. 그럼 플러스는 뭐예요? 플러스다, 그죠? 따라서 얘는 즉 유효,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유효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냥 이미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 법률의 효력을 바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유효, 즉 플러스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다, 그죠? 이건 여러분 우리 이 수학에 관한 기본적인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건데 그건 아신다,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무효다라는 무효. 그 다음, 자, 마이너스 플러스다,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불능 조건 마이너스 정지 조건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는 마이너스다, 그죠? 그래서 역시 무효. 그 다음 마이너스는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역시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로 한다라는 뜻이에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의미 아시겠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이미 유효하다 이 말이죠. 효력 바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하더라고. 참 정리가 잘 되지 않는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조건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번 두 번째 테마 보시면요, 점유자의 과실 취득 여부 및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배상. 취득 및 배상. 자, 역시 표로 정리를 합니다. 자, 선의이고 총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4가지예요. 선의이면서 자주점유. 이제 선의점유가 뭐고 자주점유가 뭔지는 아시죠? 그 다음 선의이면서 자주점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악의이면서 자주점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악의이면서 타주점유가 있을 겁니다. 총 경우의 수는 4가지예요. 자, 과실취득과 이제 훼손했을 때 배상의 문제입니다. 이 법 규정의 이제 취지가 뭐냐면,
과실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물건을 내가 점유함으로 인해서 뭔가 과실이 발생하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이익을 이제 취득하는 것은 그건 소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이익은 발생하잖아요. 그죠? 좀 소극적인 거니까 이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이기만 하면 과실취득권을 인정합니다. 선의이기만 하면요. 그래서 자, 과실취득은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취득은 인정한다라는 거. 자,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요. 악의가 뭔지 아시죠? 내가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고서도 점유했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에게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목적물을 멸실훼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멸실훼손을 했다는 것은 좀 더 나쁜 짓, 적극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오로지 선의의 자주 점유의 경우에만 예. 현존이익을 배상하시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훼손된 거는 무슨, 여러분 현존이익을 배상하면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훼손된 거는 네가 책임질 필요 없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선의이면서 자주 점유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그죠? 이걸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고서 그것도 소유의사로 점유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멸실훼손이라는 것은 뭔가 좀 더 적극적인 걸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나쁜 짓을 했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배상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현존 이익만 그대로 배상하시면 된다라는 거. 현존에 남아있는 그것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예. 네.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의이면서 타주 점유, 그 이외에 뭐 악의이면서 자주, 악의이면서 타주, 그 이외의 것들은, 얘들은 당연히 그 전부를 배상하셔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예. 네. 요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면 우리 수험생분들, 예, 어려워요. 잘 못 맞춰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실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극적인 거야. 가만히 있어도 과실은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선의 경우만 한다면 과실취득권을 인정하겠다. 근데 이건 목적물을 훼손을 시킨 거야. 이거 적극적으로 훼손을 시킨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단순히 선의 가지고만 안 되고 선의의 자주 점유인 경우에만 훼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면, 현존이익을 배상하면 된다는 것은 훼손에 대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의미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 요게 또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같이 공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부분. 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테마.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 일단 물권적 청구권 하면 세 가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네. 반환 청구권,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권. 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에 요 방해 제거 청구권 이제 집중적으로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이 방해 제거 청구권과 관련해서 거기 이제 두 가지 테마, 그 방해 제거 청구권과 관련한 두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토지 소유자의 인도 청구 또는 그 건물 철거 청구, 그 다음 그 퇴거 청구입니다. 나가라 이 말이지. 네.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 딱 나오면요, 일단 토지 소유자가 이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건물이 무단 건물이다라는 거야. 무단 건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 지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인 건 당연히 알고 계신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에 대해서는 그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무당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조차도 없는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가 점유를 합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를 한다.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자,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 인도하고 이제 같이 세트로 나오는 게 건물 철거 청구입니다. 자,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니까 건물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진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다시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뭐냐면 건물은 무당 건물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 지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 무단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는 가능하다 그죠? 이건 가능해요. 자, 그런데 대법원 판례입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네, 퇴거 청구 얘는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얘는 건물에 대해서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는 가능할 수 있지만 퇴거 청구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지금 이해되시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이 무당 건물의 소유자 외의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그 무당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가에게 임대를 해줬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 임차인이 지금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임차인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가 인도나 반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 건물 소유자 외의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이에 반해서요. 퇴거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요, 어렵게 출제되면 이제 뭐까지 물어보느냐면,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 소유자 외의 점유자인데, 이자가 그 건물에 대해서 매매를 한 매수인이다, 이 말이지. 이 무당 건물에 대해서, 가령, 이 무당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입니다. 대금까지 지급하고요. 그 매매 대금까지 지급하고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지금 이미 아직 건물에 대해서 등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건물의 법적으로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에게 자, 인도나 건물 철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요 부분이 시험에서 잘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아직 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원칙은 안 돼. 다만 이 사람은 이미 매수인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건물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인도 청구나 건물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이해되세요? 네. 이 부분 시험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도 다행히 뭐 처음 들어보는 표정을 짓지는 않으셔서 다행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시 방해 제거 청구와 관련해서요. 이제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자, 예를 들어 봅니다. 가령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공유를 합니다. 갑은 지분이 5분의 3이고요. 을의 지분은 5분의 1이고요. 가령 병의 지분도 그럼 몇 분의 몇이어야 되죠? 5분의 1이어야 됩니다. 일물일권주의.
일몰일꾼주의, 반드시 권리합은 이뤄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과반 지분권자다, 그죠? 과반이 뭔 줄 아시죠? 여러분, 과반은 가령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2분의 1, 가령 을도 2분의 1. 그러면 갑은 과반 지분권자입니까? 아니에요.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반을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일반인 분들 보면 과반 이상이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사실 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에요. 네. 보통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함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반을 넘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가령 과반 지분권자, 즉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 자, 가령 을이라는 사람이요. 을이라는 사람이, 즉 소수 지분권자, 가령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반 지분권자는 여기 갑이고요. 소수 지분권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갑은요,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은 을에게. 을이 이걸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갑의 동의 없이, 예, 갑의 동의 없이 을이 점유하고 있다. 자, 여러분, 점유를 한다고 하는 것은 관리행위 맞습니까? 맞아요. 관리행위는, 여러분, 우리 공유물에서 보존행위는 지분권자, 각자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다음 관리행위는요? 과반. 네, 과반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갑의 동의 없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이 경우에 과반 지분권자는 자, 인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당연히 가능하다, 그죠?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정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해줬어요. 정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줬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임대, 관리행위 맞습니까? 맞죠? 따라서 당연히 과반권자가, 그 지분의 과반권자가 관리행위 할 수 있으니까 임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임대를 해줬어. 그럼 이 임대는 적법한 거예요? 부적법한 거예요? 부적법한 거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은요, 이 정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은, 여러분, 자, 잘 생각하세요. 갑이요, 과반권자입니다. 그 지분의 과반권자예요. 그러면 내가 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과반권자가 관리행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다른 사람 정에게 임대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럼 이 사람에게, 정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얘는 지금 권한 없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게 돼버리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만약에 이 정이 점유를 함으로 인해서 정이라는 사람이 이득을 취득을 했어요. 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이득을 취득했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은요, 이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하다, 그죠? 네. 자, 이번에는요, 소수지분권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소수지분권자 을이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때는 갑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된다, 그죠? 이거 외우시는 거 아니고 이해하셔야 돼요. 네, 당연히 그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 가령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지금 을이라는 사람은 얘는 소수 지분권자니까 얘가 관리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안 돼. 어차피 을도 소수 지분권자야. 병도 소수 지분권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과반 지분권자한테 인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 다음,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인도 청구란 것은 나한테 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죠. 자, 근데 만약에요. 제3자, 정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한다. 누군가한테, 자, 지금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령 병한테 허락을 얻어서 점유한다 이 말이죠. 누가요? 정이 병한테 허락을 얻어서 점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병의 동의 얻었다 이 말이지. 이 경우에 우리 소수 지분권자 을은 정에게요. 인도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이 점유를 한다. 누구 동의 얻어서요? 병의 동의를 얻어서, 병 동의 얻어서 지금 정이 점유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정이라는 사람은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이 목적물에 다른 제3자가 불법적으로 지금 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공유물의 보존행위 맞습니까? 맞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소수 이 지분권자 중에서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나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거니까 나의 그 소유권에 기해서 우리 보존 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이 소수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보존 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인도 청구 가능하다 이 말이지. 지금 이해되세요? 예. 네. 자, 근데 만약에 갑의 동의를 얻었다 이 말이지. 갑의 동의를. 이 정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는데 지금 이 갑이 누구예요? 과반 지분권자입니다. 과반 지분권자 갑의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자,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때는 과반 지분권자 갑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이 점유는 합법한 점유입니다. 갑이 과반권자니까 항상 기억하실 것은 과반권자는 관리행위도 할 수 있다. 과반 지분권자는 보존행위는 물론이고 뭐도 할 수 있다? 관리행위. 따라서 이때 이 정이라는 이 점유는요, 당연히 적법한 점유입니다. 따라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인도 청구는 안 돼요. 예. 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이때 이 정에게요, 정에게 을이라는 사람이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 있을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안 되죠? 네. 그렇죠. 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부당이득이 뭐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해야 됩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득한 자가 누군가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지금 이 정이라는 사람은 불법 점유입니까? 합법 점유입니까? 합법 점유예요. 지금 누구 동의 얻었다고? 갑의 동의 얻었다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갑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얘는 지금 합법 점유예요? 불법 점유예요? 합법 점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금 이 정에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거 임대료를 받았어요. 누가? 갑이 지금 임대료를 받았어. 그 갑에게 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고. 자, 잠깐 그 교재를 통해서 봅니다. 그 교재 지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들
쭉 한번 그 나열해 봤습니다. 자, 그 부분. 요 부분은 우리 지금 여기 민법에서도 시험에 출제가 되지만요. 나중에 그 집합건물법에 보시면 이 집합건물법에도 이 법리가 그대로 나와요. 자, 한번 봅니다. 과반수 지분권자, 그 표가 나오죠. 자, 내용 하나하나 봅니다. 1번. 과반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과반이니까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게 되면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왜? 관리행위 가능하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거기 2번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 제3자 점유, 얘는 지금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없으니까 얘는 합법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입니까? 불법 점유. 따라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목적물의 인도를, 그 제3자에게도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임대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이다. 그죠? 합법. 따라서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 합법이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소수 지분권자.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과반수 지분권자가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소수 지분권자 이자에게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소수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히 인도 청구 안 된다.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어떤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가 점유합니다. 그럼 그 제3자 점유, 그 밑에다 딱 줄을 꺼놓으시고 밑에다가 자, 동의 없이 점유를 합니다.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불법 점유.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불법이니까 이건 공유물의 보존행위다. 그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그 다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계속해서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하에 제3자가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법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나중에 이제 보실 때 훨씬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 소수 지분권자는 합법이니까 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소수 지분권자가 제3자에게 임대를 하면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네 번째 보시면요. 이제 취득시효. 일단 뭐 취득시효도 여러분들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취득시효가 일단 요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잘 외우시더라고. 요건. 일단 점유시효 취득의 요건은요.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몇 년? 20년. 자, 20년간 점유를 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뭐 해야? 등기. 자, 그래서 일단 시효 취득 완성의 효과가 20년간 점유만 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그죠? 따라서 소유이사로 평원공연하에 20년간 점유를 한 자는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아직은 소유권자 아니니까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라는 거. 이 부분.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니다. 그러면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럼 언제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급해서요.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알고 계시죠? 따라서 얘는 승계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다. 이제 요 부분을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요 두 가지가 이제 쟁점입니다. 원시 취득이다라는 거.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아직은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따라서 원시 취득이니까요. 원시 취득. 그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아까 왜 여기 보시면 이제 취득 시 완성 후의 효과에서 양가로 1번 있고 뒤에 넘겨보시면 4-1 해서 완성 후 효과에서 양가로 2번 나오잖아요. 지금 자료 찾으셨나요? 네. 첫 번째 나오는 4번이 뭐냐면 이 원시 취득과 관련한 겁니다. 뒤에 그 표를 한번 보세요. 표 4페이지에 거기 핵심 정리돼서 보이시죠? 먼저 설명드립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의사로, 우리 소유의사로 점유하는 걸 뭐라고 해요? 자주점유. 예. 그 다음, 평온, 공연하게요. 얘가 20년간 점유를 했어.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 그런데 이 사이에 20년 기간 동안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또는 뭐 가등기를 해줬다. 20년 점유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지금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죠? 예. 자, 그럼 얘가 이제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가령 이게 이제 점유의 개시 시점이고 요 사이에 이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뭔가 처분행위를 했다 이 말이지. 저당권 설정이나 아니면 가등기 설정 이런 거 해줬다 이 말이지. 그리고 얘가 지금 20년이 됐다는 거야. 이제 을이 점유한 지 20년이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이 부담, 즉 저당권 설정이나 예를 들어 가등기 설정 이런 것들은 이 을이라는 사람이 20년이 된 후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면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면 얘는 을이 인수합니까? 아니면 소멸하는 겁니까? 자,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다시. 일단 제 질문은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네.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유의사로 자주점유 평온 공연하기 20년간 여기서부터 점유를 개시했다면 점유 개시 시점입니다. 점유 개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을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언제 소유권 취득한다고? 즉 20년이 된 때 이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유 개시 시점에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따라서 이 사이에 뭔가 갑이라는 사람이 처분행위를 했으면 이거는 을이라는 사람이 승계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원시 취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시효 완성 전에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됐으면 얘는 당연히 소멸하는 겁니다. 원시 취득이니까. 지금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시효 완성 후에 즉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나서요. 이 지난 시점에 자, 제가 다시 물어봐요. 을이라는 사람은 뭐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라고요?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소유권 취득해요. 자, 그런데 얘는 아직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 이 사이에 처분이나 즉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 누가?
지금 현재 소유자로 누가 등기가 돼 있어요? 갑이 지금 여기 처분행위, 즉 저당권 설정행위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부담, 즉 갑이 설정한 이 부담을 우리 이을 소멸할까요? 아니면 부담 인수해야 될까요? 인수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때는 부담을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죠. 법 공부를 하실 때는 뭐 생각하시라고? 공평. 법은 세세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법은요. 그래서 법은 굵직굵직한 규정들만 두고 있어요.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 그 해석을 할 때는 항상 공평의 원칙에 입각해야 돼.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지금 이 부동산 소유자 누구예요? 원래 소유자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런데 왜 을에게 이렇게 시효취득이라는 제도를 인정하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소유권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는 거지. 권리 위에 잠을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얘가 지금 권리 행사를 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기 앞으로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는 얘도 20년이 지났는데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20년 이후에 시효기간이 완성된 이후에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히 여러분 이걸 부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을지도 권리행사 안 하고 있잖아. 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 지금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이후에 설정을 한 부담은 인수하셔야 됩니다. 구별하시겠죠? 자, 일단 관련된 판례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이 부분 가지고 판례가 등장해요. 4페이지 맨 윗부분에 판례 한번 보세요.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부분 제가 일부러 굵은 글씨 줄까지 꺼놨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해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즉 원시취득이니까 취득하고, 그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되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하여 보존된 매매 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즉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등기 설정해줬단 말이지. 시효취득 기간 중에. 이건 지금 이 시효취득을 하는 점유자가 승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즉 얘는 시효취득 기간 중에 한 거니까 원시취득이니까 이 부담은 인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봐요.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20년은 지났다 이 말이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는 이상, 즉 자기도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아니하는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자, 밑에 비교 판례를 보세요.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시효취득자의 권리 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무슨 이야기냐? 을이 권리 행사 안 했다 이 말이지. 을이 갑에게 자기가 20년간 지금 점유를 했어요 라면서 소유권 넘겨주세요라고 권리 행사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얘는 계속 방치해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시효취득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치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즉 처분행위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 따라서 취득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즉 저당권 설정돼도 이건 그대로 승계하니까 자기가 대신 변제를 해줬다 이 말이지. 자,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부분 우리 시효취득 여러분 상당히 시험에 나오면 어려워요. 특히 이 시효취득 완성 후의 효과. 우리 요건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고. 네, 효과. 원시취득이다라는 거. 따라서 시효기간 중에 뭔가 처분행위를 했으면 그 처분행위는 승계합니까? 승계하지 않습니까? 승계하지 않는다. 부담 인수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시효취득 완성 기간 후에 뭔가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지금 빨리 완성됐으면 빨리 등기해야 되는데 자기도 권리 행사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완성 후에 처분행위는 얘는 부담 인수해요, 인수하잖아요. 인수한다라는 거. 구별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시효취득 완성 후의 효과는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시취득이다라는 거, 원시취득. 그 다음 또 하나는 시효취득 완성 후의 효과는 채권적 청구권이다라는 거, 채권적 청구권. 따라서 만약에요, 이미 시효취득이 완성이 됐는데 얘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근데 등기를 안 넘겨주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얘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처분행위를 했다는 거야. 지금 뭐 말하는 줄 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 지금 을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침해한다, 그죠? 침해하니까 이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침해하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불법행위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까? 인정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얘는 이미 권리를 행사하면 등기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다 이 말이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를 했어요. 이거 불법행위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침해하니까 불법행위에 기한 이때는 손해배상, 손배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 무슨 판례가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까 4-1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소유자. 자, 얘가 20년간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얘는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죠? 예. 자, 이 상태에서요, 얘가 아직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행사 안 했어요. 완성이 됐으면 빨리 즉시 행사해야 되는데 아직 행사 안 했다 이 말이지.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갑이 병에게 양도를. 이제 얘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즉 제3취득자. 그럼 물어봅니다. 이 경우에 을은 병에 대해서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이유는요? 채권은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 대인효, 오로지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요, 나중에 갑에게 다시 양도를 합니다. 다시.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왜 우리 채권 물권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채권하고 물권, 채권은 대인료밖에 없어. 대인료밖에 없으니까 가늘다 대신에 길다라고 이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했죠. 가늘고 길다라는 거야.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얘는 채권은요, 물권하고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채권은요, 얘는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채권은 대인료,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 행사할 수 있지만 대신에 얘가 권리를 소멸하게 되면, 권리를 잃게 되면 주장 행사할 수는 없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중에 다시 권리를 주장 행사하면 이 경우에 이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야기가 잠깐 길어지는데 이왕이면 맥을 같이 하는 판례들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자고요. 이게 우리 민법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갑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 다음 얘가 저당권 설정자이면서 채무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자이면서요, 채권자입니다.
채권. 제가 늘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 채권과 저당권은 하나의 권리입니까? 두 개의 권리입니까? 두 개의 권리다라는 거. 합쳐서 하나의 권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도 가지고 있고 저당권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채권과 저당권은 부종성 수반성 원칙에 따라서 붙어 다닌다 이 말이지. 이해하시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양도를 합니다. 누구에게요? 병에게요. 소유권을. 그러면 이 병을요, 우리는 제3 취득자라고 합니다. 자, 돈을 갚습니다. 돈을 갚게 되면 이제 저당권은 갚는 즉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의무자는 누구냐? 말소 등기가 되면 불리한 사람은 누구냐? 지금 저당권자가 말소가 되면 지워지는 거거든요. 얘 불리하다 그죠? 따라서 얘가 의무자. 그 다음 지금 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소유자인데 내 소유 부동산에 이미 무효인 저당권 등기가 남아있어요. 따라서 얘는 방해되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아까 방해 제거 청구권. 자, 따라서 얘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얘 부동산 넘겨주고 떠난 사람이야. 여러분이 갑이에요. 지금 부동산 넘겨주고 떠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도 저당권 말소에 있어서 권리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고. 예.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거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권리를 소유권을 넘겨주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은 대인료밖에 없으니까 가늘다 대신에 길다라는 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얘를 1번이라고 하면요. 얘를 2번. 지금 1번과 2번은 같은 취지의 판례입니다. 우리 채권은 가늘지만 길다 이 말이야. 자,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이 실명법에 가면 명의신탁이 나와요. 세 번째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입니다.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자. 자, 근데 얘가 을에게 명의를 넘깁니다. 그래서 우리 갑을 명의 신탁자, 을이라는 사람은 명의 수탁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우리 명의 신탁은 약정은 무효이고, 예, 지금 명의 신탁을 하게 되면 이건 지금 이자가 명의 신탁이잖아요. 그 물권 변동 또한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얘는 당연히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유권 말소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입니까? 물권적 청구권이죠. 나의 소유권에 대해서 얘가 소유자인데 너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지워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자, 물권적 청구권. 자,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제3 취득자다. 그죠? 근데 우리 실명법에 따르면요.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 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취득하지 못합니까? 취득해요. 우리 이제 좀 이따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 실명법에서는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돼 있어요. 그 법규정의 취지는 명의신탁한 사람 전혀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 말이야. 선악불문하고 그냥 소유권 취득하도록 합니다. 병은 따라서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얘는 반사적으로 지금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죠?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인 소유권 말소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해버린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어떤 기회에 을이라는 사람이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병으로부터요. 을이 다시 소유권 넘겨받습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요. 소유권 말소 청구권을 주장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여러분 채권은 가늘지만 길어. 이에 반해서 물권은요. 굵고 짧다라는 거야. 그렇게 좀 기억을 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전제 자체는 물권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물건이 있으면 전제예요. 근데 얘가 반사적으로 병의 소유권 취득함으로 인해서 아예 물건 자체가 소멸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한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예. 따라서 이 경우에 의리 설령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자, 물권적 청구권은 주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건 더 이상은 안 돼. 자, 뭐랑 똑같으냐면요. 여러분, 토지가 바다가 됐어요. 자, 토지가 바다가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소유권 어떻게 됩니까? 소멸합니다. 그럼 나중에 바다가 다시 또 토지가 되면 그 소유권은 반드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물건 한번 잃으면 그걸로 끝. 지금 이해하시겠죠? 예. 네. 이 부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거기 4페이지에 그 4-1 해서 취득시 완성 후의 효과. 이제 얘는 채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집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럼 채권적 청구권은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대인료밖에 없지만 대신에 길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예. 이에 반해서 비교하실 게 거기 비교해서 지금 명의신탁에 관한 지금 여기 동그라미 3번에 내용 그 판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건이 소멸하게 되면 완전히 소멸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